안녕하세요. 시니어 오늘의 라디오입니다. 오늘 사연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서울에 사는 72세 박은숙 할머니의 실화입니다.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낸 지 겨우 3시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도 없는데 이렇게 넓은 집 필요 없으시잖아요. 내일 당장 집 빼세요. 제가 월세 20만 원짜리 반지하 계약했어요. 40년을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된 할머니.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반지하 박스 속에 숨겨진 비밀을. 남편이 평생 사던 로또. 그중 한 장이 120억에 당첨됐다는 것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은숙, 올해 72입니다. 남편 박철민은 75. 우리는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2024년 12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 35분. 아산병원 중환자실. 남편이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병명은 폐암. 은수가. 남편이 마지막 힘을 짜내 말했습니다. 여보, 말씀하지 마세요. 힘드실 텐데요. 내가 세상 떠나면 한상준이가 찾아올 거다. 그 친구가 자네한테 내가 남긴 작은 선물 전해줄 거야. 꼭 받아줘. 나랑 결혼해줘서 고맙고 사랑해.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은 소박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지만 가난했던 우리. 빈소에는 몇몇 이웃들과 아들 이정우 48세, 며느리 오미연 45세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꾸 눈빛을 주고받으며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여보, 사채업자들이 또 연락했어. 이번 주 안에 안 갚으면 정말 큰일 난다고. 오미연이 정우 귀에 속삭였습니다. 알았어. 장례 끝나자마자 집 매매 계약 진행하자. 저는 불안했지만 장례식장에서 다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60대 후반, 깔끔한 검은 양복. 한상준 아저씨. 남편의 절친이자 변호사인 한상준이었습니다. 형수님, 철민 형을 이렇게 보내게 되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고마워요, 상준 씨. 앞으로 힘든 일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철민 형과 약속한 일이 있거든요. 한상준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것은 저녁 8시. 40년을 함께 살던 집. 남편만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아파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몇 달 전 받았던 진단이 떠올랐습니다. 급성 간부전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간 이식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족분들부터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이식받지 못하면 1년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남편도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저는 혼자만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 저녁. 이정우와 오미연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정우야? 사실은 제가 사업 실패했어요. 사채를 썼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얼마나 되는데? 7억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오미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 어차피 아버님도 없는데 이렇게 넓은 집 필요 없으시잖아요. 그럼 나는 어디서 살라는 거니? 반지하 하나 계약했어요. 월세 20만 원인데 시설도 괜찮고 어머니 혼자 지내시기엔 충분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우야, 너 정말 내 아들이니? 아버지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는데 벌써 이런 얘기를 하다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오미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자식이 죽게 생겼다는데 집 하나 못 팔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야 해요. 정말로 나이 먹은 어머니를 반지하로 내쫓는 게 말이 되니? 그럼 당신 아들이랑 며느리 이렇게 죽게 놔둘 거예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이틀 후까지 짐 정리하시고 준비해 주세요. 계약서는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오미연이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정우야. 제가 아들을 불렀지만 고개도 돌리지 않고 나갔습니다. 이틀 후, 이사 당일, 40년간 쌓아온 추억들을 작은 박스 5개에 담았습니다. 결혼 반지,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 남편과 함께 찍은 몇 장의 사진들. 평생의 기억이 고작 박스 5개였습니다. 어머니, 빨리 정리하세요. 오후에 집 보러 오는 사람 있어요. 오미연이 시계를 보며 재촉했습니다. 남편이 세상 떠난 지 겨우 3일. 벌써 구매자를 데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반지하. 지하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을 따라 내려간 곳은 겨우 7평. 천장은 낮았고 벽면 곳곳에는 습기로 인한 얼룩. 작은 창문으로는 사람들의 발목만 보였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어머니, 여기서 지내시면 돼요. 보일러도 나오고 화장실도 있어요. 오미연이 마치 큰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월세는 매달 20만 원이에요. 그리고 관리비가 별도로 5만 원 나와요.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남긴 생명보험금 500만 원과 예금 200만 원. 총 700만 원이 전 재산인데 한 달에 50만 원씩 쓰면 1년 반이면 바닥입니다. 며칠 후, 저는 동네를 지나가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고급 외제차에서 내리는 오미연. 명품 핸드백을 들고 손목에는 번쩍이는 시계. 그리고 고급 백화점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있었습니다. 응, 오늘 쇼핑 진짜 재밌었어. 명품 가방도 하나 더 샀고 시계도 바꿨어. 오미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정우에게 전화했습니다. 너희가 정말 사채 빚 때문에 힘든 거 맞니? 미연이가 명품 쇼핑하는 걸 봤는데. 어머니, 그건 미연이 친정에서 도움받은 거예요. 친정에서 도움받을 돈이 있으면 왜 내 집을 팔았니? 어머니, 그런 식으로 따지시면 곤란해요. 정우는 변명만 늘어놓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반지하 천장 위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40년을 키운 아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바로 그때, 문득 한상준이 전해준 쪽지가 떠올랐습니다. 은수가 우리가 즐겨보던 사진첩을 봐. 하지만 이사 오면서 어디에 넣었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계단에서 같은 처지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머, 새로 이사 오신 분이세요? 70대 초반 여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은숙입니다. 저는 장순자예요. 1층에 살아요. 저는 아들 며느리한테 배신당해서 여기 온 지 2년 됐어요. 장순자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사연을 나누며 빠르게 친해졌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의 공감대. 어느 날 혼자 박스를 정리하다가 마침내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젊은 시절 결혼식 사진. 두 번째 페이지 어린 정우의 사진들. 세 번째 페이지 정우 대학 졸업식. 네 번째 페이지. 다섯 번째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제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사진 사이에 조심스럽게 끼워져 있는 것. 로또 용지였습니다. 하얀 종이에 검은 사인펜으로 색칠한 숫자들. 118회차. 구매일자는 6개월 전. 이게 뭐지? 왜 남편이 이걸 여기에? 저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로또 118회차 당첨번호
검색 결과가 나오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 19, 21, 25, 37, 45. 로또 용지의 번호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어머나, 이게 정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1등 당첨. 당첨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20억 원. 평생 상상도 해본 적 없는 거대한 금액. 당신, 그렇게 매일 사더니 결국 당첨이 된 거야?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 작은 선물을 받아줘. 작은 선물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로또 용지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킨 후 다시 검색했습니다. 로또 당첨금은 당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118회차 추첨일이 6개월 전. 아직 6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즉시 당첨금을 받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하지? 아들에게 말해야 하나? 자신을 20만 원짜리 반지하로 내몬 아들과 며느리에게. 며칠 동안 저는 이 비밀을 혼자만 간직했습니다. 장순자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120억이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병원비 걱정도 없고 좋은 곳에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미연은 시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뭔가 이상해. 표정이 달라졌어. 며칠 전 마트에서 본 박은숙의 장바구니. 평소라면 절대 사지 않을 비싼 식재료들. 그리고 여유로운 표정.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어느 날 오후, 박은숙이 장순자와 병원에 간 사이, 오미연이 반지하로 침입했습니다. 어머니 방에 뭔가 숨겨둔 게 있을 거야.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화장대, 침대 밑. 포기하려던 그때, 속옷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로또 용지. 시아버지가 평생 로또 사왔으니까.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용지를 자세히 보는 순간 오미연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118회차. 이게 언제 추첨이었지? 급히 휴대폰으로 검색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터치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검색 결과가 나오는 순간 오미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번호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1등 당첨. 120억 원. 120억. 120억이라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오미연은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번호는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어머니가 120억이 있으면서 우리가 집 팔아서 고생하는 걸 그냥 지켜봤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오미연은 급히 로또 용지를 다시 봉투에 넣어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120억 생각뿐. 집으로 돌아가 이정우에게 알렸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로또에 당첨되셨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정말이야. 120억이라고. 내가 직접 확인했어. 이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120억이 있는데도 우리가 집 팔아서 고생하는 걸 그냥 지켜보신 거야?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어머니를 반지하로 보낸 걸 원망해서 일부러 숨기고 있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친아들인데. 이정우도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떡해? 그냥 포기할 거야? 오미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지. 우리가 작전을 짜야 해.
다음 날 아침, 오미연이 비싼 과일 선물 세트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밝고 다정했습니다. 왜 또 왔니? 저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몸 걱정돼서 왔어요. 이거 좋은 과일이라고 해서 사왔어요. 필요 없어. 가져가.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정말 반성했어요. 앞으로는 진짜 잘할게요. 며칠 동안 오미연의 극진한 관심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음식을 가져오고 청소를 해주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눈빛에서 탐욕이 느껴졌어요. 어느 날 오미연이 노골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버님이 뭔가 남겨두신 게 있나요? 무슨 소리야? 아니, 혹시 숨겨둔 적금이나 그런 게 있을까 싶어서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며느리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그런 거 없어. 평생 가난하게 산 사람이 뭘 남겨. 저는 시치미를 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요즘 생활비는 정말 괜찮으세요? 혹시 어디서 도움받으시는 건 아니죠?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보니? 걱정돼서 그래요. 혹시 무리하시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그날 저녁, 저는 장순자에게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순자 씨, 며느리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매일 와서 극진하게 모시는 척하면서 계속 돈 얘기만 해요. 은숙 씨 위험해요. 분명히 로또 용지를 찾아낸 것 같은데요. 혹시 방에 몰래 들어온 건 아닐까요? 저는 급히 속옷 서랍을 확인했습니다. 로또 용지는 그대로 있었지만 봉투의 위치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순자 씨, 정말로 뒤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모르겠어요. 이제 며느리가 본색을 드러낼 것 같은데. 바로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 어머니, 저희예요. 이정우와 오미연의 목소리. 장순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숙 씨,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문을 열었습니다. 이정우와 오미연이 들어왔는데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어머니, 이제 그만 숨기시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오미연이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뭘 안다는 거니? 제가 모르는 척하자 오미연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로또 말이에요. 120억짜리 로또.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장순자는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그걸? 어머니가 숨겨둔 거 제가 찾았어요. 속옷 서랍맨 아래 봉투 안에 있던 거 말이에요. 내 방을 뒤졌다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120억이 있으면서 저희한테 말 안 한 게 더 큰 문제죠. 오미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저희가 사채 빚 때문에 집까지 팔아서 고생하는데 120억이 있으면서 모른 척 하다니.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데 그런 말을 해? 제 목소리도 거칠어졌습니다. 나를 20만 원짜리 반지하로 내쫓아 놓고 이제 와서 돈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오미연이 감정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친아들이 죽을 지경인데도 돈을 숨기고 계셨잖아요. 죽을 지경. 며느리 430만 원짜리 액세서리 살 돈은 어디서 났어? 제 날카로운 지적에 오미연은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건 뭐야? 명품 쇼핑할 돈은 있으면서 시어머니 병원비는 없다는 거야? 어쨌든 그 돈은 가족 돈이에요. 어머니 혼자 가질 수 없어요. 오미연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미연이 말이 맞아요. 아버지가 남긴 돈이면 당연히 상속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이정우도 아내 편에 섰습니다. 상속?
아직 내가 살아있는데 무슨 상속 이야기야? 어머니, 그게 아니라 법적으로 정리를 해두자는 말이에요. 어머니, 솔직히 말해요. 그 돈으로 뭘 하려고 하세요? 혼자서 다 쓸 건가요? 내 돈인데 내가 어떻게 쓰든 상관없잖아. 상관 있어요. 정우가 사채업자들한테 시달리고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 형수님 괜찮으세요? 한상준의 목소리. 저는 며칠 전부터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을 한상준에게 상의해 왔습니다. 한상준은 이런 상황이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오늘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상준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상준 변호사입니다. 박은숙 어르신의 법정 대리인이고요. 이정우와 오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변호사요? 왜 갑자기? 형수님께서 며칠 전부터 상의해 오신 일들이 있어서요. 오늘 위험할 수 있다고 하셔서 급히 왔습니다. 위험하다니요? 저희는 그냥 가족끼리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오미연이 반발했습니다. 가족끼리 이야기요? 그럼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건 뭡니까? 한상준이 오미연이 쥐고 있는 로또 용지를 가리켰습니다. 오미연은 순간 로또 용지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한상준은 이정우와 오미연을 단호하게 내보냈습니다. 앞으로 박은숙 어르신께 어떤 식으로든 압박을 가하시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날 밤 한상준이 돌아간 후 저는 갑자기 심한 복통을 느꼈습니다. 은숙 씨 괜찮아요? 장순자가 급히 저를 부축했습니다. 아이고 배가 너무 아파요. 119에 신고했고 저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간부전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담당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간이식을 받지 않으면 길어야 5개월 정도입니다. 가족 중에 기증 가능한 분이 계시나요? 생체 간이식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니요. 가족이 없습니다. 저는 며칠 전 벌어진 일을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숙 씨, 그래도 생명이 걸린 일인데 말씀하셔야죠. 장순자가 설득했지만 저는 완강했습니다. 안 돼요. 그 아이들한테는 절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아무리 서운한 일이 있었어도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순자 씨는 몰라요. 그 아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120억을 바라보는지.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이틀이 지나도록 저는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장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잠든 사이 몰래 이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 씨,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간부전이 많이 악화되셔서 의사 선생님이 간이식을 받지 않으면 5개월 못 버티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절대로 아들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돌아가실 생각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발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이 세상에 정우 씨밖에 없어요. 전화를 받은 이정우. 손이 떨렸고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죽을 수도 있다고. 그제야 자신이 어떤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무슨 짓을 한 거지. 어린 시절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밤새 열이 나는 자신을 돌봐주던 어머니.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부터 일터로 나서던 어머니. 결혼식에서 눈물을 흘리며 축복해주던 어머니. 어머니가 혼자서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여보,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오미연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대. 간이식을 받아야 살 수 있으시대. 정말이야? 진짜로? 그럼 얼마나 더 버티실 수 있대?
오미연의 반응에 이정우는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5개월이래. 어머, 그럼 정말 잘 됐네. 뭐가 잘 됐다는 거야? 당연히 잘 된 거지. 몇 달만 참으면 120억이 우리 거잖아. 오미연의 노골적인 말에 이정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연아, 이건 우리 엄마 목숨 이야기야. 목숨이 뭐가 중요해? 어차피 나이도 많으시고. 이정우는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오미연, 사람의 목숨이 걸려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평소 자신에게 꼼짝하지 못하던 남편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소리치는 거야? 그래, 소리치는 거야. 내가 원한 건 120억이었지. 우리 엄마 목숨까지는 바란 게 아니었어. 현실을 봐. 120억이. 120억보다 중요한 게 있어. 바로 우리 엄마야. 이정우가 문을 향해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간이식 검사 받을 거야. 정말 미쳤구나. 120억을 포기한다고? 그리고 미연아, 이번 일로 우리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 봤어. 우리가 어머니한테 한 짓들이 진짜 사람이 할 짓인지 너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 다음 날 아침, 이정우가 병원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우야, 어떻게 여기를? 어머니,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이정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말해서 뭐해? 어차피 너희가 도와줄 것도 아니고. 어머니,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도대체 제가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이정우는 자신의 뺨을 때리며 자책했습니다. 그만해, 정우야. 제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용서도 바라지 않아요. 제가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이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저 어머니 병이 나으셔서 120억 다 쓰시면서 자유롭게 사시다가 편히 가시면 돼요. 어머니, 저간이식 해드릴게요. 그것만은 제가 아들로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수술 날짜가 일주일 후로 정해졌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이정우는 매일 병원에 와서 저를 돌봤습니다. 죽과일을 직접 준비해 와서 먹여드리고 밤에는 병실에서 함께 잤습니다. 수술 전날 밤, 한상준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형수님, 내일 수술 잘 받으세요. 고마워요, 상준 씨. 당신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그날 밤 저는 이정우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우야, 어머니가 120억을 어떻게 쓸지 생각해 봤어.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일부는 사회에 기부하려고 해. 병원비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 나처럼 간이식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훌륭한 생각이에요, 어머니. 그리고 나머지는 엄마가 자유롭게 쓸 거야.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말이야.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을 때 장순자와 한상준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저는 옆에서 자고 있는 이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수술의 피로가 역력했지만 평화로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저와 이정우는 퇴원했습니다. 저는 반지하를 나와 새로운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의 2억짜리 깔끔한 아파트. 이정우는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어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했습니다. 120억 중 절반은 박철민 박은숙 재단을 만들어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간이식이 필요한 환자들과 병원비가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재단. 나머지 절반은 제가 자유롭게 사용했습니다. 평생 못 가본 해외여행도 다니고 좋은 음식도 먹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갔습니다. 이정우는 사채 빚을 자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머니의 도움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오미연과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120억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하다는 남편을 이해할 수 없다는 오미연.
이정우는 그런 아내와의 이혼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어느 따뜻한 봄날, 저는 장순자 한상준과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은숙 씨 정말 잘 되셨네요. 순자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정우한테 전화 안 해줬으면 어떻게 됐을지. 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한상준도 거들었습니다. 형수님, 철민 형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게요. 남편이 남긴 작은 선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이야.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남편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정우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응, 순자 씨랑 상준 씨랑 공원 산책했어. 참 좋더라. 그래요? 다행이에요. 창밖으로는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남긴 선물 덕분에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진짜 선물은 120억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것이라는 사실을. 돈보다 소중한 것. 그것은 바로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72세 박은숙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남편 장례식 3시간 후 집에서 쫓겨나 20만 원짜리 반지하로. 하지만 사진첩 속에 숨겨진 120억 로또. 며느리가 발견하고 아들과 함께 탐욕을 드러냈지만 결국 아들은 각성했고 간이식으로 어머니를 살렸습니다. 최종 결과. 간이식 수술 성공. 120억 중 60억 사회 기부. 나머지 60억으로 자유로운 삶. 아들과 화해, 며느리와 이혼. 박철민 박은숙 재단 설립. 이 사연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돈보다 소중한 것은 가족의 진심입니다. 둘째, 탐욕은 가족마저 파괴합니다. 셋째, 진정한 효는 조건이 없습니다. 넷째, 각성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박은숙 할머니처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신이어 오늘의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